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가 하나 나갔고요. 자료가 여러분들 그냥 호연지기가 생기죠. 그냥 9쪽으로 나가니까. 예. 중세국어, 국어사는 9쪽으로 나갑니다. 그 옛날에는 16쪽으로 나갔는데, 이거 정말 너무들 짜증이 나시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이론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래도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이제 16쪽 아니면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만큼 출력해가지고 드릴게요. 이게 습관이 무서워서 16쪽으로 너무 오래 보신 분들은 16쪽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어쨌든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중세는 별일 없으면 계속 16쪽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9쪽이고 평소에 보던 게 16쪽이잖아요. 양이 2배예요. 양이 2배. 예. 그래서 이거 오늘 끝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200 몇 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뭐 어디 적당히 끊을 데가 없어갖고 144에서 끊었어요. 뒷부분은 또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할 양보다 좀 더 붙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만큼 빨리 못 나가요. 이게 기본이론반은 좀 같이 외우면서 가야 돼가지고 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서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어제 복사 맡길 때 보니까 144페이지까지밖에 안 나갔는데 16장인가 그런 것 같던데. 예. 중세는 원래 여러분들 좀 양이 많습니다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프린트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잘 두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국어사도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기 좋게 어쨌든 구분을 잘 해서 두시고 어쨌든 맨 앞 페이지에는 언제나 제목이 있으니까 잘 두셨다가 5, 6월 달 그러니까 5월 달에 현대문법 끝나면은 그동안 받은 현대문법 빔 철하셔도 되고 6월 달에 이제 중세국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따로 철하셔도 되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여러분들 너무 두꺼울 거예요 아마. 두꺼운 게 또 제 맛이긴 해요. 공부할 때 폼이 나거든요. 근데 빔자료라는 게 이걸 이제 마지막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언제나 뒷면을 비워드리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나오는 빔들 있죠. 뭐 문제풀이반에서 나오는 빔이나 이런 것들은 의문문끼리 쫙 나오고 형태문끼리 쫙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 풀 때 뭐 모의고사반 이럴 때는 그때는 그것들을 오려서 해당 부분 위에다가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차피 우리가 기본 교재에 있거나 5, 6월달 교재에 있는 거라면 굳이 그걸 안 하세요. 빔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다시 복습을 하지. 근데 이후에 나오는 빔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 풀 때는 우리가 1, 2, 3, 4, 5, 6월 달에 쓰지 않았던 책들에서 좀 빔이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 이익선 선생님 책 좀 나가고 좀이 아니라 많이. 그 다음에 의문론 쪽에서 이문균 선생님 거는 많이는 안 써요. 그 책이 너무 어려워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아주 찔끔 쓰고 양수인 선생님 책 좀 쓰고 그리고 국어지식 탐구 쓰고 주로 이익선 선생님 책을 많이 쓰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문총 조금 쓰고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한문총 같은 경우는 우리말 본론이랑 이제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거기서 이제 추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이제 빔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로 철을 하기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문제들이 막 분야별로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쫙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오려가지고 뒤에다 붙이시더라고요. 해당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게 앞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두꺼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현대하고 중세는 여러분들 철을 좀 따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가 편하실 거예요. 들고 다니시기가. 이게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 비문으로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예.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이거 기본이라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자리 잡으려고 보는 거지. 예. 시험 치기 전날까지 이거 기본이라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말 본론 읽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11월 달에. 예. 그거는 이전에 다 제자리에 앉아서 정독해야 되는 책이지 시험치기 여러분들 뭐 두어 달 전에 여러분들 개론서 붙잡고 있으면은
그의 시험은 좀 늦은 거예요. 개론서 열심히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 뭐 복사를 한다거나 좀 축소 복사해야 되겠죠? 아니면 해당 부분을 옮겨 적는다거나 그래서 이 뒷면을 여러분들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니야, 나는 추가 부분이 있어. 이거는 내가 정말 잘 만든 건데 이걸 어떡하지 그럴 때는 그 스프링한 집에 가서 풀러서 그대로 뚫어가지고 다시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그리고 뭐 돈만 똑같이 내면 해주니까 이 자료를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에 만들 자료를 지금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다시 봐야 될 것들만 딱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빔자료가 제일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빔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부분을 띄어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양이 막 모아봤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뒷면을 잘 이용하고 그러면은 표시들만 잘해서 가시면은 그 시험 칠 때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철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거는 이게 뭐 원칙 같은 건 없지만 다들 자기 본인의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섬뜩한 간지 꼭 넣으시고요. 그래야지 잘 찾아요. 자기가 평소에 공부할 때 계속 이제 우리 받은 것만 있으면 다 흰종이니까 이게 어딨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장본으로 드린 큰 목차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맨 앞이라고 쳤을 때 그 앞에다가 이제 눈에 띄는 섬뜩한 색지를 하나씩 넣어두면은 금방금방 잘 찾아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들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방식대로 이제 처리들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악은 현대의문론, 중세의문론 이제 이런 게 최악이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은 중세와 현대를 넘나드는 문제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 치러 가서 본인이 응용을 하는 거지 평소에 그렇게 왔다 갔다 공부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하여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의미론으로 안 간다 그랬죠. 3월 달에 이제 직강으로 합류하신 분들은 이게 웬 재앙덩어리냐 싶겠지만 어쨌든 이게 3월 개강에는 좀 정신이 맑을 때고 이 의지가 또 남다를 때이기 때문에 일단 중세국어로 시작을 하고 국어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중세국어하고 국어사 하는데 2주면은 잘 끝나는 거고 수목이면 잘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평균으로 간다 그러면은 2주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은 안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미론 이게 좀 지칠 무렵 의미론이 그래도 2중 나으니까 좀 지칠 무렵 의미론을 제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국어사, 의미론 이거 3개를 3주에 하고 나머지 5주를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너무 열심히 보기 위해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1월달 교육론 할 때에 교과서까지 여러분들 다 봤어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에다가 이제 5주를 정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책은 작년 책으로 못 보세요. 제가 중간에 뭐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뺀 것도 많이 뺐고. 그래서 새로 나온 책들이 있어서 집어넣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책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넘기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할까? 뭐 스키마, 배경지식 그러면 자료가 한 4-5개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는 거는 앞에 1-2개, 그 뒤는 복습용이었죠. 근데 복습용 뒤에서 저 뒤에 있는 것도 1-2개를 그냥 쳐냈어요, 그냥. 그걸 다 살려둔 상태에서 추가만 하면 여러분들 책 두꺼우면 정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책 두께는 그냥 작년 기준으로 그냥 뭐 비등비등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이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두께는 그냥 그대로 뒀는데 새로 들어간 만큼 이전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하지 않던 복습 자료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양은 맞춰놨습니다. 근데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하나에 있는 책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역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요. 역시 그 안에서도 복습용이 있고 참고용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뽑아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마 광고가 뭐 나가겠는데 난 또 이거 어떠라더니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건 뭐냐면은 요거 이제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확정되면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 되고
확정되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작년까지 제가 국어교육론에서 쓰던 책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존 수업을 같이 진행해 오신 분들은.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무슨 책을 썼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 작년 책을 펴놓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때까지 나왔던 개론서들 중에서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책들이 조각조각을 넣기 때문에 10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 10권의 책을 펴놓고 이 중에서 스키마다 그러면 스키마에서 제일 잘된 책들을 뽑아낸 거예요. 알아보기 쉽고, 근데 내용이 알찬 것들을.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장문책 몇 개, 화법책 몇 개, 독서책 몇 개니까 이제 10권 정도 나오겠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새 책들이 좀 나왔어요. 장문교육론도 이름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내고, 이렇게 해서 화법에서도 책이 나오고, 독서에서도 책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화법, 독서, 장문에서 개론서들이 새 책들이 하나씩 나왔는데, 제가 그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쓸모 있는 부분이 반. 이거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무리수다 싶은 게 반이에요. 근데 근데 기존에 쓰던 책들이 또 훨씬 나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새로 나온 책들을 안 보기에는 대단히 찜찜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제 길을 가고 새로 나온 책으로 가고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죠. 아마 다다음 주부터 교육론 스터디를 하나 꾸릴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어과 차원이기도 하고 학원 차원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스터디를 꾸린다 그러면 그냥 전공 안에서 이렇게 꾸리게 되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꾸려주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꾸려주는 건데 새로 나온 화법, 독서, 장문 책하고 기존에 가장 쓰임새가 많던 화법, 독서, 장문 책을 이게 짝을 지어서 화법, 독서, 장문 3권의 책을 언제까지 완성하게 돼 있더라? 그게 6월 말? 예. 그러니까 3, 4, 5, 6, 4달 동안에 그걸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스터디 방식은 그냥 4인 1조, 5인 1조 스터디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어교육론 안에,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실에 나름 이제 수석연구원이 있거든요. 우리 수석연구원이 와서 지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스터디가 너무 많으면 스터디 구성원이 너무 많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정신이 산만하고. 그래서 지금 한 4조나 5조 정도만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 시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광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시안 나온 거 보니까 요즘에는 윤식당의 대세라고 스터디 이름이 윤스터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식은 여러분들 스터디라는 건 최고의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걸린 주에는 해당 챕터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4인 1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약을 하고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주에 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요약을 잘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들 줄줄이 읽는 건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이 챕터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보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언제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뭘 들어가든 교육론, 문법 이런 데서 안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챕터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요. 그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전체 개요 얘기하고 부분에 중요한 사항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료 가지고 중요한 부분 찝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조들은 이제 그거를 아무 예습 없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스터디죠. 미리 한번 보고 오면은 땡큐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와서 열심히 듣고 받아 먹는 거죠. 근데 그날 조가 해온 요약 정리는 다 나눠는 드려요. 나눠는 드리는데 그거를 우리 스터디 지도하는 우리 수석연구원이 파일하고 그 자료를 받아가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 우리 수석연구원이 그거를 다시 다 다듬어요. 완성도 있게. 그리고 거기에 교육과정을 붙이고 기출문제를 붙여서 완성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짧게 복습을 10분, 20분 하고 완성된 자료를 다시 나눠드려요.
그러면 같은 챕터에 대한 프린트를 2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받은 것보다는 그 다음 주에 받은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전주에는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받을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론에서 문제가 그렇게 지금 어렵게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새로 나온 책에 좀 구석구석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터디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뭐 이때까지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준비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론을 좀 더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두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또 어떻게 돌려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조를 짜가지고 들어오라 그래라, 아예. 그래서 고수들은 고수들끼리, 초수생들은 초수생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게 섞여서 서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좀 없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확정된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광고 나오는 거 보고 홈페이지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거니까 그거 일단 보시고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개강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습 계획 잡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이거는 지금 학원에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빈 공간이 거의 없어갖고, 그리고 우리 수업하는 날 수목금에 이 스터디를 어떻게 해요? 다들 초중금인데.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 너무 피곤하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는 우리 특별관리 시험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럼 월화 이틀 중에 하루를 해야 되는데 월화 오전에 교육학을 하잖아요. 월화 오후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근데 화요일날 오후에는 또 여러분들 교육학 보강은 주로 화요일 오후라면서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밖에 없어요. 주말에 나오라 그러면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말 오후는 안 돼요, 주말엔 스터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월요일 오후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는 제가 가요. 스터디 하는데 저쪽 본관에서 하거든요, 우층에서. 제가 가는데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 죽겠지만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나중에 자료 다시 재구성할 때 우리 수석연구원한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개입을 하면 이거 스터디가 아니잖아요. 수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보기는 봐야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서 삽질을 하고 있으면 이제 딴 방향으로 가면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수석연구원이 교육론을 굉장히 잘해요. 잘해서 별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20대 1인데 20이 막 싸워서 우리가 맞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잘 되는지는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별일이 없으면은 3월 며칠이더라 19일인가에 시작을 해갖고 문제풀이반 시작하기 전까지 기출서답반 전까지 교육론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몇 주 안 나와요. 그 중에서 화독작 3권 중에서 주요 파트만 골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책에 없는 부분, 수업 시간에 다룰 부분 뭐하러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상호 보완적, 배타적 분포로 스터디와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학습 계획 세울 때 교육론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장님 말씀인데, 그 스터디를 4명이서 짜가지고 들어올 때, 그 중에 우리 수업을 듣는 분이 1분, 2분 정도 계시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우리 그 수업을 같이 듣는 분이 아니어도 그냥 같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을 거다. 어차피 이거는 보완의 형식이고 수업을 진행하고 돈을 받고 이게 아니니까 학습 능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수강생이 스터디 구성원 중에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 짜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선생님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나는 스터디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난 이 사람한테 탁골배기 싫어. 어떡하지? 이러면은 그냥 자기 외부에서 스터디 하는 사람들 그냥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좀 개방적인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폐쇄적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게 수업이 아니니까. 특별관리반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밖으로 안 내보내고 뭐 이러는 거지만은 뭐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접수는 했습니다. 학습 계획에 일단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월요일 오후로
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번 텀은 여러분들 3, 4월 텀은 8주 동안에 지금 중세, 국어사, 의미론 3주, 나머지 국어 교육론의 모든 것 5주. 그렇게 됩니다. 자, 세부목차 보세요. 세부목차 여러분들 조그만 거 2페이지 뜯어내셨죠? 저는 역시 노란색. 예. 자, 중세국어 기본이론반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2주를 갈 텐데, 자, 그 중세국어 기본이론반에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그냥 담담한 자세로 이제 기억력을 회복하면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은 중세국어는 특히 이전에 받은 빔 절대 보지 마시고, 이전에 보던 책에 줄이 하나도 없으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전에 보던 책에 줄이 있거나 메모가 있거나 그러면은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새 책을 살 수는 없잖아요. 중세국어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내 책 빌려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복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종이 보세요. 그러니까 빔은 어차피 새로 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 빔 끄지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거는 공부 끝난 다음에 보세요. 공부 끝난 다음에. 예, 진도 다 나가고 복습 끝난 다음에 작년 걸 한번 볼까?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어머 이런 거네? 라는 게 그때 가서 눈에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펴놓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계속 다음 주 쳇바퀴예요. 이게 악습을 좀 끊어내셔야 됩니다. 깨끗한 종이 보세요. 중세국어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문법 수업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교육과정이 이상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수능 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문법의 중세국어 문제 죽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기출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학의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가서 나중에 임용고시 본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수월하게 중세국어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우리 조교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배를 잡고 혼자서 웃다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나와서 고자질을 해주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그 자음표에서 여린이웃이 어쩌고 여린이웃이 어쩌고 그러는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계속 하고 듣더니 그랬더니 막 받아 쓰더래요. 명칭을. 화장실 간 사이에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여린이 옆에다가 명칭, 그러니까 그 여린이웃의 명칭을 모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게 뭐라 그러는 거죠,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지? 한참 듣다가 알아듣고 썼는데 거기다가 여민히읗이라고 써놨더래요. 히읗이 뭘 여며요, 여미기를. 근데 그 중세국어에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근데 반치음 이런 건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반치음이겠죠. 근데 여린이웃 진짜 여러분들 저 명칭을 처음 듣는다고 치면은 여린이웃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멀쩡하게 여러분들 대학교 4년 교육 다 받고 자격증 딴 사람이 여린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명칭을. 이럴 수도 있나? 그러고 내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학부 4년 동안에 중세국어를 피해 나갈 수 있는지, 피해 나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절대 못 피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못 피해 나갔어요. 어쨌든 한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피해 나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성을 했어요. 중세국어도 그렇고, 현대문법은 뭐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못 알아듣는 건 없어요. 문학 특히 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들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정석과다 그러면은요,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정석과 배운 적 있어요? 서경별곡 배운 적 있어요? 관동별곡 배운 적 있어요? 그거 안 배우잖아요. 그냥 서경별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무슨 뭐 문학사적 특징 이런 게 잠깐 언급이 될 수는 있지만 서경별곡 작품을 보고 후렴구의 특징을 보고 뭐 서경별곡이 지금 뭐 2장이 뭐 정석과의 6장과 똑같고 이것이 고려시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이것이 경기체가하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음모가 다르고 이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와서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임용고시 다시 준비하려고 문학책을 탁 핀 순간의 수준은 고3 때보다, 고3 때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비해서 진보에 있겠어요? 뒤로 더 퇴보에 있겠어요? 확실히 퇴보죠. 문학작품 개별적인 기억력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망각을 하고 다 알 거라고 되게 휙 지나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똑똑히 얘기하고 지나갈 부분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세세한 것들을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나는 이렇게 도대체 1년 동안 저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왜 못 붙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더라고요. 이게 중세국어를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안 보고 대학에 가고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한 경우는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에 중세국어를 적절히 피해 나갔으면은 기본이론반에서 하는 중세국어도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 기본이론반에 나오는 중세국어의 반 정도는 했어요.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게다가 우리는 10% 주관식 세대라 엄청나게 외웠거든요. 뭐 열인잉스 기능 5가지를 우리는 쫙 외우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주입식 교육의 폐해였죠.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지식 교육이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그걸 딛고 일어나기는 굉장히 좋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시험 준비하는데 그게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국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은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반복학습이 최고예요.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다시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수님들은 겸허한 자세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이거 알아. 그리고 그림 처리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백지의 자세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본이론반의 중세국어는요. 뭐 예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작년에 이후에 우리가 그 봐야 될 중세국어에 비하면은 굉장히 얘는 좀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6월달에 하는 것들이 훨씬 힘들어요. 양도 많고. 그러면 얘는 별거 아니니까 좀 쉴까? 그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9구단이에요. 9구단. 9구단을 모르면 이후에 2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고 기본 정서이고 실력 정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머릿속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야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터전이 딱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한 자도 안 빼놓고 머릿속에 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빔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들 참고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참고사항까지 지금 머리에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빼고 빔을 만들었으니까 빔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뭔가 좀 터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부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 1번이 문자와 말소리고 2번이 단어고 3번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 중세국어의 목차는 현대국어 문법에 준해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도 의문론 했고 형태론 했고 문장론 했잖아요. 근데 뭐 중세국어에서 무슨 뭐 의미론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덩어리 3개죠. 의문, 형태, 문장.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여러분들 훈민정음이라는 이제 문자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론 가지고 안 돼요.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고 만들어 놓은 문자를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를 냈는지를 봐야 돼요. 3가지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의문론 그러면 되거든요. 어차피 학교 들어오기 전에 다 말할 줄 알고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아야어야 다 띄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문론 그러고 시작하면 되는데 중세국어는 훈민정음 처음 만든 시기니까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맨날 훈민정음 창제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기역 그러면은 혀뿌리가 목구멍에서 넘어가는 모습 그러면 누가 혀가 90도로 꺾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과정을 본 거고 만들었으면 걔네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썼는데요? 잘 썼겠죠. 그죠? 근데 답안지에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자의 운용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2개를 같이 써야 될 때에는 좌우로 썼어요? 위아래로 썼어요? 옆으로 위아래로. 자음 2개를 같이 써야 될 경우에는 좌우로 썼어요? 위아래로 썼어요? 뭘 둘 다 썼지. 그죠? 비읍, 시옷 이렇게 써야 될 때에는 양옆으로 썼고 비읍, 이응을 써야 될 때에는 위아래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초성과 중성을 만나게 할 때는 좌우로 썼어요? 상하로 썼어요? 다 썼지. 가라고 쓸 때는 좌우, 부라고 쓸 때는 상하.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각자병서, 하병병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자,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쓰느냐. 근데 걔네들이 무슨 소리를 내느냐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말소리에서 보세요. 1. 문자.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문자의 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의 운용.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쓰느냐. 표기법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쓰느냐의 그 문제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느냐, 뜻을 살려서 쓰느냐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표의주의적 표기법,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그 3번이 뭐예요? 진짜 걔네들이 무슨 소리 값을 내는지 음운이에요. 근데 이 음운이 여기서는 굉장히 양이 작죠. 왜냐? 현대국어에 준해서 아유 비슷한 소리일 거야. 이런 걸 안 봐요, 아예. 예. 근데 현대국어에 준해서 소리값이 달라진 애들. 아니면 없어진 애들. 이런 애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죠. 초성에서 달랑 4개. 단일 구성 중에서 4개. 복합 구성 중에서 3개. 중성에서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냥 휘리리. 뭐 번호만 뭐 4개 있지. 그 휙. 종성 내용이 없네. 종성은 여러분들 초성에서 만든 거 다시 갖다 썼기 때문에 진짜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문자 말소리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대국어에서 안 해도 되는 여러분들 저 앞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걸 썼는지 그리고 의문은 사실상 별거는 없는데 요만큼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죠. 의문값이 현대랑 다른 부분이니까 여기 나오는 게 계속 그 여민이은, 여린이은, 후두성 마찰음, 이응, 뭐 반침 이런 애들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론반에서 요 정도 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이론반이 이제 지금 이제 심화반이지만 기본이론반 연속반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얘를 한 번 더 봐요. 그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듬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훈민정음 해례본, 초성의 중성의 원본까지 다 봐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초성의 중성의 원본으로 다 보고 시험 치러 갔는데 우리말로 나왔어요. 허탈하죠. 근데 원본을 보고 이해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사실은. 그게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같은 이게 그 민족이 쓴 글인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달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언제나 원본을 한번 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말로 공부하러 갔는데 원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럼 어이없잖아요. 우리말로 공부하는데 한자가 쭉 써있어. 그거보다는 한자로 다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일일이 다 꼼꼼히 공부하고 갔는데 우리말로 나오면 아유 그냥 뭐 그냥 읽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논술형 문제를 한번 나왔어요. 이게 독서문법에서. 자, 그리하여 지금 문자 말소리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오늘 다 안 끝날 거예요, 아마. 여기가 완전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단어로 가면은 뭐 많이 보던 것들이 나오죠.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이래서 이제 쭉 가잖아요. 근데 그 굵은 글씨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 형태에서 분석하는 거. 그럼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들 형태에서 분석할 때 한자어가 문제가 되고 뭐 접사가 문제가 되고 이딴 거 안 해요. 중세국어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소 분석은요. 지금보다 고경의 증거가 훨씬 많아요. 중세국어에는. 그러니까 체언의 고경, 용언의 뭐예요? 활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체언의 고경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경서를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 최연배파 아웃이에요. 이제 누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단어관에서. 종합주의적 단어관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단어가 몇 개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가 그 뒤에서 철수가가 철수을이 되고 철수이다가 되는 게 그게 고경이 된다고 보는 거지 조사가 단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봤잖아요.
기억 안 나면 이제 복습을 하면 돼요. 근데 중세국어는 진짜로 체언이 곡용하는 것 같은 거를 진짜로 보여줘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훈민정음에서는 안 나오고 뻥친 거 뭐죠? 악장? 민족의 문항을 가지고 뻥을 쳤대. 그거 있잖아요. 막 많이 뛰어오르고 이런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나모, 구무, 연우, 풀무 이런 애들. 중에서 나머지 기억 안 나. 나무! 있잖아요. 나무. 얘가 몸 좋아 깨진 1번이죠. 나무! 몸 좋아 지켜졌죠. 나무. 완전 깨졌죠. 나무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너무 수줍은 나머지 뭘로 변해요? 변신형. 남? 기억이잖아요. 나무는 주어로 지금 사용될 때에는 남기, 목적어는 남갈, 부사어는 남계 이런단 말이에요. 형태가 다 달라요. 그 안에서. 그걸 남기억으로 변화시키고 옆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붙이고 목적격조사 아를 붙이고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나무가 계속해서 곡용을 해서 남기, 남갈, 남계, 남가로 라고 보는 사람들이 1980년대까지 90%였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억 곡용어라 그랬어요. 근데 현대국어에서 곡용을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난감해진 거죠. 곡용이란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교과서에서는 적어도. 지금도 널렸어요. 그 기억 곡용어라고 보는 사람. 근데 학교 문법책에서는 곡용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계, 남가, 남가로 그 다음에 군계, 구무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기억 덧생김 현상이라고 공식적인 용어가 교과서에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그걸 이제 문법책에서 우리가 기억이 덧생겨? 덧니? 뭐 이러고 지나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이전에 기억 고경어,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얘기했던 애들. 이런 애들은 형태소 분석할 때 진짜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할 때 중세국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자세한 걸 머릿속에 안 넣으셔도 되고 현대국어에서 형태소 분석할 때 문제 삼았던 것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 다음 여러분들 명사, 대명사, 수사, 본다음에 현대국어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유 필요 없어요. 현대국어에 준해서 똑같은 얘기는 안 해요. 그 중에서 독특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뽑아서 의존명사, 인칭대명사, 비인칭대명사, 양수사, 서수사 요것만 달랑 보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삘이 오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 양수사, 서수사 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어형만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는데 그 째가 이때 사람은 그거 바로 못했을 것 같죠? 좀 바로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진짜 된소리 발음 잘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자에 여러분들 된소리 발음 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자에 된소리 발음 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거 있죠.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자기, 끼기 할 때 끽 하고 사람 이름 뒤에 붙이는 거. 씨 그거 말고 된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죠. 소리를 못 낸 거예요. 한자가 들어올 때. 그래서 한자가 유입될 때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다는 것에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된소리를 못 내는 민족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로 된소리가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생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째, 첫째, 둘째 할 때 째 이런 얘기를 못 했어요. 이전 사람들은. 그래서 셀 때 차이를 썼어요. 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 여기 나오는 양수사, 서수사 표를 다 놓고 외우고 이러면 배가 너무 고파요. 사람이. 여러분들 조사 보세요. 조사. 이 현대국어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여기서도 괴롭히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도 조사가 우리를 집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중에 한 놈이 우리를 괴롭혔지. 누구요? 부사격 조사. 여기도 보세요. 부사격 조사. 망할. 이지요. 그리고 부사격 조사하고 관형격 조사하고 뒷구멍에서 또 얘네들이 내통을 해요.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생기네. 그런 애들도 이제 구별을 하고 가야 되고 조사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그 체언의 형태 바꿈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곡용을 보게 돼요.
체언이 수시로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언과 조사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인데 그 중에서 현대국어에 준해서 유사한 거 다 때려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특이한 것만.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용언에서는 아유 이놈의 활용. 현대국어 활용표 다 외워놨더니 그게 오히려 해가 돼. 여기서 새로 외워야죠. 여기서 시간 무지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세국어는 문자와 말소리하고 단어까지만 하면 거짓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장으로 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요. 문장으로 가면은 기본 이론반에서는 문장을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이게 문장에 집중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이죠, 여름, 초여름, 6월달에 좀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는 주로 체언하고 조사에서 특이점, 용언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놈의 망할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선어말어미가 지금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분리적 선어말어미, 교착적 선어말어미 그래서 주시공, 상서강이잖아요. 주시공, 상서강. 이거 여러분들 운율이 안 맞아 못 외워요. 이거 한꺼번에 외워야 돼. 주시공, 상서강이잖아요. 일부러 끊기도 힘들어 이거는. 근데 분리적 선어말어미 3개, 교착적 선어말어미 3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선어말어미가 여러분들 여러 개 오면은 이 차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시공, 상서강. 주시공상서강 총 몇 종류? 6종류예요. 선어말어미가 6개 다 오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와? 근데 그 안에서 특정 선어말어미가 뭐 겹칠 수는 있죠. 너 어제 아니 걔 어제 저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었더라? 애들이 찍은 사진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시간 선어말어미가 여러분들 그 안에 2개가 겹칠 수가 있죠. 2개만 겹쳐요? 야, 걔 어제 사기치고 도망갔겠더라. 겟더 3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선어말어미가 여러 개 겹칠 수는 있는데 시간 선어말어미 안에서 걔네들끼리 겹치면 그거는 또 차례를 따로 잡아줘야 되지만은 주시공상서강은 얘네들이 언제나 이 배열을 이 순서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중세국어는 이게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객과 거주, 현오미 감상 이에요. 객과 거주, 현오미 감상. 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줄을 세워놔도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 봅니다. 선어말어미의 양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선어말어미가 3페이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용언 안에서 실제로 보는 거는 용언의 규칙 활용하고 불규칙 활용하고 선어말어미의 형태를 보고 선어말어미가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어절에서 어떤 어형으로 쓰이고 그 어형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들을 쭉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형태론, 단어에서 제일 마지막이 단어의 형성, 그래서 이게 파생어하고 합성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현대문법에서 이만큼이잖아요. 아유, 거의 비슷해. 근데 다른 점만 나오기 때문에 찔끔이에요. 단어의 형성은. 찔끔 틱입니다. 그 단어 형성은 또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문장으로 가면은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복잡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여기는 최소화시켜서 봐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문장 종결, 사동, 피동, 부정인데 이게 양이 그냥 찔끔 그냥 원칙 정도만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것들은 해석만 되면 여러분들 오케이예요. 어차피 현대국어에 준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문장 종결, 사동, 피동, 부정 이런 애들은 현대국어랑 문법상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문법의 원칙을 한번 이해하고 암기하고 휙 지나가요. 이거는 예문 싸움이에요. 예문 싸움. 예문을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뭐 피동이든 사동이든 부정이든 이런 애들은 차후에 5월달, 6월달에 문장론에 좀 집중을 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 6월달에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 문법 완성반에서 우리가 주력을 하는 데는요. 1하고 3이에요. 문자 말소리하고
문장입니다. 중간에 이는 왜 안 하냐면은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하고 불규칙 활용하고 그 선어말어미의 종류 나오는 부분 있죠. 이거는 얘가 진짜 다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활용, 원칙 외우면 되는 거지 뭘 또 하겠어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없거든요. 이 단어 부분은. 근데 1장하고 3장은 다시 한번 살을 붙여가지고 쭉 보셔야 돼요.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1장이고 2장이고 3장이고 간에 현대국어에 준해서 유사한 얘기는 아예 꺼내질 않아요. 다른 부분들만 꺼내게 돼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가세요. 문자 말소리 중에서 첫 번째 문자만 보세요. 문자만.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문자가 초성, 중성, 종성이 무슨 소리를 내느냐 이거 안 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러니까 초성 어떻게 만들었는지, 중성 어떻게 만들었는지, 3번 종성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자의 운용이에요. 문자의 운용 안에 동글뱅이 1, 2, 3, 4, 5죠. 얘네들을 이어서 쓰느냐, 나란히 쓰느냐, 붙여 쓰느냐, 음절 이루기가 여러분들 초성, 중성, 종성이 한데 어우러져야 소리가 난다. 삼성책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점 찍기, 평성, 상성, 거성 뭐 이런 애들 있죠. 요거 5개 묶어가지고 문자의 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갑니다요. 문자 말소리, 문자 보고 표기법 보고 음은 볼 건데 우리는 지금 문자만 보는 거예요. 자, 문자 중에서 초성 보셔야죠.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현대국어 자음표하고 사뭇 다르죠. 자,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이제 외우면서 가셔야죠. 자, 이걸 외우기는 여러분들 상당히 수월해요. 현대국어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입에 좀 배죠. 그, 끄, 크, 드, 뜨트느, 그, 뿌, 프무. 입에 좀 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첫 줄에 있는 게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뭐겠어요? 연국의 그 다음 얘가 양순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저 혀소리라고 써있네. 치조음, 설단음이잖아요. 드뜨트느가. 근데 현대국어의 치조 설단음은 되게 많아요. 뭔데요? 드뜨트, 스스, 느르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됐어요. 자, 드뜨트, 스스, 느르 중에서 드, 트, 트, 느는 여기 있고 나머지 스는요. 혀소리가 아니라 입소리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저 디귿하고 시옷이. 자, 받침 규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얘 읽어보시면 못, 얘 읽어보시면 못이잖아요. 나도 이거 지금 구별 안 가네. 이게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는 하나는 연못할 때 못이고 하나는 난 못해 임파서블 할 때 불능할 때 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나 못이잖아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요거 발음을 구별을 했대요. 실제로 소리가 달랐대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받침을 몇 종성이라고 그랬어요. 8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17세기로 이동을 하면 몇 종성? 7종성이 됩니다. 7종성이 되면서 얘네 둘의 싸움이 일어나요. 디귿과 시옷 중에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하나만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누가 이겨요? 시옷이 이깁니다. 그래서 받침 표기상 디귿이 없어지고 시옷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변한 대표적인 예가 이걸걸요? 우리 술 한잔 기울이세 라고 썼었는데 얘가 싸우면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술 한잔 기울이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38년 이제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사용하는데 표음주의적이랑 섞어서 쓴다 그랬죠? 근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근들은 표음주의적 표기법을 주로 쓰게 돼 있으니까
회귀를 할 애들은 회귀를 한 거죠. 원래 디귿이었는데 시옷으로 강제 통폐합됐다가 나는 내 자리로 갈래! 이런 애들은 다시 디귿으로 간 거예요. 근데 디귿이었다가 시옷으로 통폐합됐는데 다시 갈 기회를 줬으나 귀차니즘에 이제 얽매인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그냥 시옷으로 남을래. 뭐 여기 왔는데 다시 가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시옷이랑 정분이 난 게지. 예. 디귿으로 안 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표기법 다른 애들이 이제 주로 요런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귿과 시옷의 싸움은 굉장히 미묘했던 거죠. 이 당시도. 발음을 철저히 구별을 했었는데 한 100여 년 쓰다 보니까 지들도 헷갈린 거예요. 조상한테 지들에게 되게 미안하긴 한데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점점점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칙종성에는 시옷이 살아남아요. 얘로 통폐합이에요. 근데 나중에 받침 규정에서 여러분들 필기가 되니까 지금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이때 웃긴 건 뭐냐면은 칠종성으로 이제 간략화되면서 디귿 사망 시옷이라고 라이팅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광고 문구 같은 게 있죠. 시옷이라고 쓰고 디귿이라고 읽는다예요. 쓰기는 시옷으로 쓰고 받침은 이때부터 디귿으로 했어요. 자, 이 당시는 지금의 주제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게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드뜨뜨스스느르 다 치조설단음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드뜨뜨느 얘는 아설순치후에 설음이에요. 그리고 스스 이런 애들은 치음이에요. 그 옆에 붙어있는 것들 뭐야 지금 드뜨츠. 자, 중세국어에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글씨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얘가 하찮은 애가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크기 곱하기 5 이렇게 써놓으세요.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경국의 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국어 시기에 가서 국외음화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세국어 시기에 즈쯔츠는 치음이었다가 나중에 근대국어에 접어들면서 경국의 음이 된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몹쓸 놈의 국외음화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국의 음, 얘가 치조설단음 중에서 일부, 얘가 양순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치조설단음 중에서 이거 보세요. 설단음이라 그러면 얘고 치조음이라 그러면 얘잖아요. 지금은 치조설단음이 합쳐져가지고 드뜨뜨스스느르. 이 당시는 자 설음이 드뜨뜨느, 치음이 스스랑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 즈쯔츠. 왜? 이 당시는 뭐가 없으니까. 경국의 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근형 소리라고 자꾸 하죠 제가. 근데 아설순치 후음에 히읗 있잖아요. 히읗. 신데 이거보다 약한 소리라고 추정하는 거. 얘 여민 히읗. 얘 이제 공식 명칭이 열이다. 열인 히읗이에요. 히읗보다 약한 밤이라는 거죠. 근데 저거 지금 발음값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 못합니다. 어쨌든 열인 히읗. 그 다음 여러분들 얘는 여기 왜 들어가 있니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니.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목근형 소리 후음에 4개가 있어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입에 배죠. 아, 설, 순치, 후, 반설, 반치.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그래도 세종대왕 고맙죠. 이게 음이 맞아. 아설, 순치, 후. 아설, 순치, 후에 반값짜리가 2개가 있어요. 반설, 반치. 반설, 반치. 알설, 순치, 후에 반설음, 반치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게 지금 Y축이죠. Y축에서 얘기하는 게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겠어요? 어금니 아, 그 다음에 혀설, 입술순, 이빨치, 그 다음에 목구녕 후. 얘네들은 혀반, 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위치겠죠. 근데 저 아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금니 옆에 있는 게 연구개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구개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 저 당시에는 연구개가 뭔지 몰랐나 봐. 저 당시에는 거기 누르면 토하는 거 몰랐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어금니를 잡은 거예요. 자,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연구개 음이죠. 그, 끄, 그, 설,
뜨트느, 아설순, 브무, 아설순 치면은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쌍지읒 들어가요. 후음은요, 기준이 되는 소리가 여린 히읗이에요. 그 다음 지금의 히읗이고, 왼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쪽 된 소리에 쌍이읒 있고, 반설음이 여러분들 리을이고, 반치음이 저 시옷을 완전 막아버린 세모예요, 세모. 종류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을 보겠습니다요. 자, 전청은 여러분들 한자 그대로예요. 전적으로 청하대요. 이게 해석이야, 씨. 자, 온전하게 전적으로 저 청자 들어가는 거 많이 마셔왔잖아요, 여러분들. 부정하지 마세요. 청아 마셨잖아요. 그 청할 때 청이 무슨 청이겠어요? 맑은 청이잖아요. 맑기를 뭘 맑어? 냄새도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전적으로 맑아요. 얘는요, 두 번째로 맑아요. 얘가 뜨뜻미스한 애죠.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고, 불청불탁. 얘는요, 전탁. 탁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위에 명칭에 X축이 기준이 뭐냐면요, 좀 방법이에요. 이게 뭐 연락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여기 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위치죠? 난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칠 건데. 그 다음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문자표를 보고 내가 알 걸 다 알았나 체크를 하시라고 밑에다가 깨알처럼 써놓은 거예요. 좋은 방법 됐고, 자,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너네 둘만 나와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끼리끼리 모인 애들이거든요. 깃털이 같은 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니은, 미음, 리을 저런 애들만 봤을 때 저런 자음들을 우리 영랑씨가 좋아하는 자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 물이 흐르고 눈엔 듯 핏줄엔 듯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자음들이 다른 자음에 비해서 시 속에서도 흐르는 느낌을 주고 맑고 영롱한 느낌을 주잖아요. 시문학파에서 언어의 조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자음들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불청불탁?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아? 근데 이런 애들은요. 한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맑대요. 누구 놀려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 전적으로 맑어. 두 번째로 맑어.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아. 그래서 얘네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전청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느냐면은 얘네가 예사소리고 얘네가 거센소리고 얘네들이 울림소리고 얘네들이 된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세종대왕 왜 그 일당들 이 만든 저 명칭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의 개념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아이고 저거의 체계를 베꼈거든요. 뭘? 중국 음문학책을 베꼈어요. 명칭을. 어쩔 수 없어요. 그리하여 주로 홍무정원을 베낍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이론서들 보면 중국의 홍무정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은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문학 사전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원칙을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안 맞으니까 기계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내가 보기에는 안 맑어. 얘네들은 불파음이야. 게다가 얘네들이 뭐가 맑어. 그러지 마시고 쟤네들은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남의 걸 가져왔기 때문에 명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 이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예요. 나는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자, 얘 명칭은 여러분들
이게 아래 한글에서는 구별이 잘 안 가요. 얘는 완전 땡그란 거고 얘는 위에 이게 있어요. 얘 명칭은 옛 이응이고 얘 명칭은 후두, 유성, 마찰, 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문제예요.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한 애긴 해요. 지금 이 표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초성이에요. 초성. 초성에 무슨 이응. 여러분들 와 이거 좋다. 초성이 지금 무슨 3개나 있어요. 3개나. 이거 발음값 있어요? 있어요 저거. 여러분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저거 발음값 있다니까 일요일. 그래서 얘는 정말 속이 시원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하러 1호선 타고 일산에 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발음하잖아요. 이거를 다 그냥 힘없이 발음하면 일요일날 1호선을 타고 일하러 일산에 간다. 그러면은 가봤자 쓰러져요 그 사람. 힘없어서. 이게 굉장히 묘해요 이 이응 발음이. 그래서 심지어 요 뒤에 가서 복합 구성을 보시면은 쌍이응 발음값이 실제로 나옵니다. 긴장음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현대국어에 준해서 보시면은 자 현대국어에 준해서 보시면 너는 꺼지고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좀 달라요. 얘는 나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읽고 싶어 죽겠지만 그냥 현대국어의 원칙상 저 맨 앞에 있는 1번 이응은 허당이에요. 소리값이 없는 이응. 얘는 소리값은 없어요. 소리값은 없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무슨 기능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 두지 마시고 여기 두 글자만 읽어보면요. 그렇지요. 자, 얘요. 일요일? No. 얘 발음값이 이거예요. 지금 어두에 있는 이응이 아니라 중에 있는 이응은 앞에 있는 자음을 안 받아요. 그 기능을 하죠, 제가. 발음값은 없어요. 발음값은 없는데 너 오지 마라고 경계를 그어주는 기능을 한다고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얘하고 얘의 기능이 달라요. 저 두 개의 기능은 다른데 소리값은 없어요. 초성에서. 소리값은 없거든요. 지금 현대국어에서.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단어를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만 해놓고 꼭 설명을 하자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여러분들한테 사인이 되고 얘는 언제 쓰였냐면요. 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 하나씩만 써놓고 갈까요? 요런 식이에요. 진짜로 소리값이 있어요. 뭐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뭐 흉내도 못 내겠지만 바올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저기다 힘을 주고 진짜 무슨 발음을 한 거예요. 바올. 인데 불편했겠지. 안 불편하겠어요, 저게. 그래서 예디응으로 초성에서 이응 발음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너 앞으로 좀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을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된 거죠. 방울이요. 이 발음값을 앞으로 보내버려요, 다. 초성에서 이응 발음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초성에 있던 옛 이응은 대부분 앞 음절 종성으로 가요. 그래갖고 얘 비린내 나는 애. 얘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헤엄치기도 힘들어. 이 여가 이러고 가니까 헤엄치기도 힘드니까 제가 뭐가 됐겠어요? 잉어가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옛 이응이 초성에서 쓰일 때 저렇게 씁니다.
옛 이응이 전문적으로 쓰인 데는 종성이에요. 종성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응값 하면 돼요. 똥똥똥똥똥 할 때 밑에 이응. 거기다가 요 옛 이응을 썼다고요. 실제로 발음값이 있는 이응은. 자, 얘는 이거 누가 지웠니? 후두, 유성, 마찰음 이에요. 자, 후두, 유성, 마찰음 이응은 언제 소리를 냈냐면요. 요럴 때 내지는 달아다, 달아 이럴 때.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요즘 말로 동생이에요. 동생. 요즘 동생이 아우잖아요. 아우. 자, 동생 플러스 주격조사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체온에 곡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쫄아붙으면서. 그래서 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표기가 중세국어에서 굉장히 드문 표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의 표기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할 때 바람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누가 바람에라고 써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써? 얘도 여러분들 소리 나는 대로 쓰라 그러면 얘도 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 이렇게 써요. 왜냐고요? 얘가 소리값이 있어요. 얘가 즉 허당이 아니라고요. 허당이 아니고 진짜로 소리 값이 있는 이응이에요. 저 소리값이 뭔지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죠. 여기에 소리값이 진짜 있으니까 얘가 못 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죠. 얘는 여러분들 달아다예요. 달아다. 원래 달아다. 얘랑 다르다고요. 근데 자, 어간 뒤에 어미 아가 오면 저렇게 돼버려요. 저거 나중에 이제 용언에 활용해서 나와요. 아래아 위에 리을이 있는 경우는 아래아가 떨어지고 설치구마 돼서 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달아가 돼요. 그러면 얘도 소리 나는 데를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달아라고 써야 되잖아요. 아유, 얘가 소리값이 있나 보지. 못 오게 막아요. 이런 그 후두유성 마찰음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로 이제 일어나는 데가 리을 및, 이거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리을 및, 반치음 및, 서술격 조사 이 및, 그 다음에 반모음 이 및, 이런 데서 무지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연음이 안 돼 있는 곳을 보면은 다 이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후두유성 마찰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원래 삐딱한 자세 해야 돼요. 삐딱한 자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필 왜 제 명칭이 후두유성 마찰음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저 뒤에 진도를 나가면은. 자, 위치 보세요. 후두. 위아래 보세요. 다 무슨 음이에요, 지금? 유성음이죠. 후두, 유성이죠. 자, 같은 계열에 누구 있어요? 얘 있죠. 자, 현대국어에서 여러분들 마찰음 누구예요? 시옷, 쌍시옷, 히읗이죠. 자, 얘네들이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자, 얘는 얘 친구예요. 얘는 얘 친구고, 후두, 유성, 마찰음 맞죠. 그러니까 후두에서 나오는 얘가 굉장히 약한 마찰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약한 마찰음. 그거 왜 내? 내지 말지.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겠어요? 금방 사망하시겠어요? 아유, 금방 사망해요. 금방 사망을 언제 하냐고요? 다들 비슷하게 사망해요. 그 세조가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세조 때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좀 번거로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그냥 세조 때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차례를
사람들이 잡기는 잡아요. 자, 얘는 요런 경우에 써요. 초성에서. 쟤는 저런 경우에 쓰고. 자, 명칭도 보셨고 용례도 좀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제 여민이읒이 아니라 여린이읒이요. 자, 얘는 여러분들은 저쪽에다 쓰시면 되겠죠. 용례가 똑바로 써야지. 크게 쓰니까 못 쓰겠어요. 우리말의 용례에서 저 여린이 들어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종성에서 쓰이는 여린이읒이고 초성에서 쓰이는 여린이읒 진짜 없어요. 제가 저기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 넣어 저기다가 지금. 초성에서 안 쓰인다니까요, 쟤. 그래서 사람들이 쟤를 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들은 해요. 그리고 얘가 종성에서라도 쓰인다면 저기 넣어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초성 보고 중성 보고 종성 보고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음운값을 볼 때 종성은 여러분들 초성에서 만들어 놓은 걸 8개만 골랐다가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고 그리고 소리 내는 건 똑같아. 근데 그중에 받침에서 디귿 시옷이 나중에 좀 싸움이 붙었는데 억지로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린이읒 발음에서 독자적인 소리 못 내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짱을 딱 봐가지고 뒤가 된소리 발음이 날 수 있는 된소리 부호 역할. 부호예요, 부호. 제가 독자적인 역할은 초성에서도 못 내고 종성에서도 못 내요. 제가 종성 얘기를 왜 꺼내는지 아시겠죠? 초성 17자 중에서 8개를 골랐었단 말이에요. 그 8개 들어가지도 않아, 쟤는. 근데, 그래, 들어가준다고 쳐.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종성에서 쓰였다면은 어차피 초성에서 안 쓰였더라도 종성은 초성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초성에서 종성까지 다 안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얘가 초성에서는 쓰임새가 없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제가 뽑혀 나가서 종성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종성에서라도 지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소리값이 없는 애니까요.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기 왜 들어갔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이 초성 17자의 쟤를 왜 넣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17이라는 숫자에 연연한 것 같다. 초성 16자. 16자? 발음이 안 좋다. 그 1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17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 빼고 우리말에서 너무도 잘 쓰였던 얘를 넣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차라리. 근데 저걸 또 넣지 말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쟤네는 복합구성이거든요. 우리가 순경어 비읍을 쓸 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래야 이쁘거든요. 근데 얘 정말 1대1의 만남이에요. 비읍과 이응의 만남이에요. 얘는 사실은 똑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한글 2걸씩 옛글로 맞춰놓고 비읍 이응을 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쫙 긁어가지고 서체를 바꿔보면은 서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나온 애가 있고 이렇게 나온 애가 있고 이렇게 나온 애가 있고 서체가 바뀌면 그냥 이렇게 나온 애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본이 뭘로 돼 있더라? 바탕으로 돼 있던가? 바탕에서는 아주 그냥 묘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고딕계열 이런 데로 가면은 이게 1대1로 맞춰져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응을 좀 이렇게 작게 그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하나인 걸로. No. 얘는 자음 2개를 위아래로 배열을 한 거예요. 복합구성은 여러분들 여기다 써놓지 않습니다. 복합구성까지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별의별 거 다 써야 되게요. 지금 비읍식 써야 되고 리을 기억도 써야 되고 별의별 거 다 써야 되게.
근데 얘는 복합 구성 중에서도 사실 의미는 있어요. 넣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닌데, 저 양순음이 아니라 저 순경음, 입술, 가비와 바수리, 순경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우리말에서 안 쓰이고 쟤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뭘 넣어줘야 된다라는 걸 보기보다 여린이읒, 제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얘네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만 세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그냥 3 곱하기 3 할 걸. 9, 10, 11, 12, 13, 14, 15, 16, 17. 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 초성은 17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쌍이읒. 얘네들은 뭐냐면요. 자, 전탁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옛 어르신들께서 명칭은 만들어 놨는데, 얘네는 초성 17자를 안 들어가고, 따로 전탁 6글자라고 명칭을 붙여줬어요. 왜 쟤네는 초성에 왜 안 들어가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얘네들은 복합구성이란 말이에요. 복합구성은 뭐냐?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2번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역 2번 쓴 거고, 디귿 2번 쓴 거고, 비읍 2번 쓴 거잖아요. 그리하여 얘네들은 어디 나오느냐? 좀 이따가 보여지는 그 문자에 운용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요거 6개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전에 얘 있죠. 얘네들은 위아래로 연달아 썼다 그래서 연서. 얘네들은 좌우로 나란히 썼다 그래서 병서라 그러죠. 문자의 운용 중에 병서 부분에서 얘네들을 왜 갈바 쓰고 싶으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훈민정음에. 나란히 쓰고 싶으면은 병서해라 라 그러지 얘네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낸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 하나로 독립적으로 이런 애들 따로 만들고 이걸 따로 만들고 이걸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쟤네들을 2번 쓴 거기 때문에 초성 기본자에는 안 넣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같이 설명을 하느냐? 초성 17자 플러스 전탁 6글자면은 여러분들 합이 23자가 나오죠. 이 23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동국, 정, 운식, 초성, 체계에서는 23개가 다 필요해요. 자, 구별을 하는 거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초성은 17개. 자, 그 당시 동국정운식 표기를 할 때의 초성은 23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 17개에다가 전탁 6개만 더해주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저 중국말, 우리말로 토단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중국 사람들 그 발음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빵짱짱 빵크당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성에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걸 안 썼단 말이에요, 초성에. 우리말은 된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좀 많이 쓰는 거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보다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화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지나친 된소리와 그래가지고 좀 수정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만큼 지금은 초성에다가 된소리를 좀 쓰는데 이 당시는 정말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드러나는 게 싸우다. 이 당시는 싸호다죠. 거기에 어두의 쌍시옷. 아니면 여러분들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호라 할 때 혀다의 쌍이읒. 이 정도가 어절 맨 앞에 히읗으로 된소리로 쓰이지 용례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말은 그냥 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말은 저게 또 완전 된소리가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싸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중국 영화에서 그 자기 연인이 오래된 연인이 침상에서 죽어가는데 남자가 어딜 갔다가 막 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보는 순간에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울어야 한참을 누가 봐도 슬픈 장면이어야 돼요. 근데 남자가 거기서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뭐 위에 수잔나 뭐 이런 영화인데 다 죽어가는 여자한테 이런 다음에 막 샹샹샹 막 하는데 코미디인가 이런 생각이.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도 나오는 언어가 굉장히 슬픈 단어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어감은 뻥치지 말고 일어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내는 된소리 있죠. 이게 여러분 앞으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빵, 똥, 떡, 꽃 할 때 빵, 똥, 떡, 꽃의 그 된소리가 아니에요. 좀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된소리와 그들이 내는 된소리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좀 언어가 뜨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중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관광을 가면 신경에 매우 거슬리죠. 어느 나라 언어든 저렇게 음이 뜨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묻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묻혀서 웅성웅성웅성웅성인데 중국 사람들은 막 쌍쌍쌍쌍 여기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머리가 울려요. 그냥 이에요. 언어적인 특징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 중국 사람들이 이걸 초성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옮겨 적어야 되니까. 동국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 나와요. 용례를 많이 보여드립니다요. 예설명 다 했고 그 다음 색깔 들어간 글자 보셔야죠. 자, 초성 17자를 만들 때 아설순치후에서 누굴 제일 먼저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 아설순치후 걔네들 중에서가 아니라 아음 중에서 누구, 설음 중에서 누구. 자, 그거를 기본자라 그럽니다. 기본자. 얘보단 얘가 간단하네요. 얘가 기본자예요.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얘가 다 기본자네요. 제일 간단한 애들이에요. 아음 중에서 간단, 설음 중에서 간단, 순음 중에서 간단한 애들입니다. 쟤네들이 기본자예요. 자, 그러면 그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돼 있는 애들 말고 걔네들 제일 나중에 보고 자, 얘네들이 기본자인데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나 저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래 너 인정. 목구녕. 목구녕이 동그랗진 않죠. 그렇지만 목구녕이 대부분 원이니까 목구녕이 오방떡일 수도 있고 뭐 찌그러진 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듬으면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어 상형. 네 집에 이빨이 이렇게 생겼나? 근데 얘한테 이빨 그냥 송곳니 기준. 그래서 입소리 상형. 그래 오케이. 아유, 여러분들 빨리 입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모지게. 안 돼요. 그래서 저걸 뻥이라 그러잖아요. 저걸 입술 모양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자에 있는 입 부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딱 그거 쓰지 마세요. 그냥 입술 모양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혀소리.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여기가 치조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돼서 치조에 닿는 모습. 빨리 이거 90도로 만들어 보세요.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자를 니은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극단화해서 니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습. 그리고 얘가 이거래잖아요. 이거. 혀뿌리가 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모습이 누가 기억이야 그게. 근데 그것도 곡선을 딱 이걸로 만들어. 그냥 직각으로. 그러면 기억입니다. 얘는 혀뿌리가 목을 넘어가는 모습, 얘는 혀가 치조에 닿는 모습, 얘는 입모습, 얘는 치아 모습, 얘는 목구녕 모습. 아설순치유의 각 기본자는 뭔가를 본뜬 모양이에요. 그러면 색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들은 뭐냐? 기본자에다가 하나씩 근 거예요. 자, 얘는 한 번 그으면 이거. 그래서 거기다가 한 번 더 그으면 이거. 얘는 가획이 복잡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되는 건 참 억지예요. 그죠? 근데 뭐 가획을 했어. 이것도 획을 더했다고 쳐.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그어 그러면 한 번 더 그어 그러면요. 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는 기본자. 맹숭맹숭한 글자들은 몽땅 다 아까 다 획을 더했잖아요. 그래서 가획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유명한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기본자 봤죠? 가획자 봤죠? 그래서 우리말을 자질문자라고 해왔어요. 전 세계에 자질문자가 몇 개래더라? 서너 개인가? 뭐 그런 거밖에 없대요. 자, 가획자 그러고 여러분들 가로 열고 조건 2개라고 써있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가획자가 된다라는 거는 첫 번째 조건 획을 그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획을 한번 그었더니 디귿이 됐어요. 자, 근데 획만 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획을 한번 글 때마다 발음이 그만큼 세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림소리였던 니은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사소리 디귿이 됐잖아요. 획을 그어서 실제로 자질이, 음의 자질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발음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획을 한번 더 더했더니 발음값이 또 달라지죠. 원래 있던 디귿에서 자질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티읕이 됐어요. 점점 세져야 돼요. 획이 늘어나면 발음값이 점점 세져야 됩니다. 이게 가획자의 조건이에요. 획을 그어야 되고 두 번째, 그을 때마다 음의 자질이 더 세져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생각해 보세요. A에다가 획 근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자질문자가 아니에요. 자질문자가 그 현대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거 치고 우리말이 전 세계 베스트 3 안에 낀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듯이 참 체계를 중국말을 베꼈어. 근데 결과적으로 자질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였던가? 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질문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과학적인 언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자, 가획자, 기본자, 가획, 가획, 기본자, 가획, 가획, 기본자, 가획, 가획, 기본자, 가획, 가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7자 중에서 기본 가획 빼고 파란 글씨 3개 남았잖아요. 얘네는 뭐냐면요. 기본자도 아니고 가획자도 아니고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이체자, 이체, 다른 체, 몸체, 스타일의 글자. 이체자예요. 다를 이자 쓰고 몸체자 써서. 이체자는 기본자나 가획자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글자. 그래서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요. 가획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인대뻥 아니에요? 가획인데? 얘가 무슨 이체자예요? 내가 볼 땐 가획인데. 가획, 가획, 가획. 얘도 뻥이에요. 가획. 맞죠? 조건을 못 지켰어요. 획만 걷지. 자질이 세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질이 세지려면은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조음 위치에서 좌우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기서 가획을 해서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방법이 세져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방법이 세지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걸 그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완전 다른 애예요. 그래서 쟤는. 그 다음 여기서 획을 막 거서 이게 됐대. 획을 무려 하나, 둘, 3개나 걷으면 발음이 엄청 세져야 되죠. 안 세졌는데요. 똑같아. 그죠? 얘는요. 획을 거으면 발음이 세져야지. 허유, 약해졌네요. 얘는 울림소리잖아요. 제. 획만 그냥 걷지 가획자 아닙니다. 가획자는
조건을 지켜야 돼요. 자, 빠진 거 있나 봅시다요. 좋음, 위치, 좋은 방법, 좋은 방법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 자, 팔중성 빼먹었고요. 그 다음 후두유성 마찰은 얘기했고,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얘기했고, 여린이은 얘기했고, 순경은 비음 얘기했고, 전탁 6글자 얘기했고, 동국정의식 초성체의 몇 글자요? 23자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팔종성 골라볼까요? 나중에 종성으로 뽑혀나가는 8개의 대표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주의적 표기법을 쓰니까 받침은 8개만 되더란 얘기예요. 예, 뭐 하나 없다. 8개죠. 팔종성은 저렇게 8개가 됩니다. 나중에 저기서 이제 7종성으로 세월이 지나서 바뀔 때 사망하는 애는요. 디귿이 사망을 하는 건 아니죠. 영혼이 살아있죠. 쓰지는 못하지만 발음은 디귿이었다는 거예요. 시옷이라고 쓰고 디귿이라고 읽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잖아요. 좀 전에 봤던 거 중에서 얘가 설, 순, 치, 후, 음의 기본자죠. 저 기본자들은 여러분들 상형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았고, 혀끝이 윗잇몸에 붙었고, 입의 모양, 이 네모였고, 그 다음 이의 모양이었고, 목근형의 모양이었고. 자, 저기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얘가 나오고, 획을 긋고 그으면 2개 나오고, 미음도 2개 나오고, 시옷도 2개 나오고, 이응은 하나, 2개 나오고, 후두유성 마찰 이응. 그 다음, 지금 가획자는 아음 계열에서 얘 나오고, 설음에서 리을 나오고, 치음에서 반치음 나오고. 얘가 옛 이응, 반설음, 반치음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쉬었다가 여러분들 동국정의식 표기 보시죠. 예.